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0월의 어느 날 정수는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남편 한윤철의 무덤 앞에 섰다. 일주기였다. 작년 이맘때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를 지켜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차가워진 손,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가슴.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울었다. 여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정수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손이 멈췄다. 묘비 옆 화분에 붉은 백합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싱싱한 것이 방금 전에 놓고 간 것처럼 보였다.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 자신이 가져온 국화만 놓고 갔는데 누가 먼저 다녀간 걸까? 혹시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왔나?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없는 외동이었다. 친척들과도 거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 꽃을 놓고 간 걸까? 정수는 불안한 마음에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저기 혹시 34구역 무덤에 다녀간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관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거기요? 요즘 자주 오는 여자분이 있던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더라고요. 새벽 6시쯤? 매일이요? 어떤 분인데요?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쯤? 키가 크고 머리가 긴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왔죠. 꽃 한 송이씩 들고. 정순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30대 여자가 매일 남편의 무덤에 꽃을 놓고 간다니. 그것도 1년 동안이나. 관리인은 무심한 듯 덧붙였다. 보니까 꼭 애인 같더라고요.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가던데. 애인이요? 정수는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에게 애인이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결혼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하지만 이 붉은 백합은 뭐란 말인가? 정수는 비틀거리며 무덤으로 돌아왔다. 백합을 집어들었다. 꽃잎은 부드럽고 향기로웠다. 누군가 정성껏 고른 꽃이었다. 정수는 그 꽃을 내려다보며 눈물이 흘렀다. 당신,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1년 동안 슬픔을 견디며 살아온 시간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 위에 이제 배신감까지 더해졌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유품을 뒤적였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낡은 지갑, 시계, 안경. 일기장도 펼쳐봤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평범한 일상의 기록들 뿐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느낄 수 있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문득 관리인의 말이 떠올랐다. 매일 새벽 6시쯤. 정수는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남편의 무덤에 오는지. 새벽 5시 30분 정수는 묘지 입구 근처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손끝이 시렸지만 정수는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10분, 20분이 지났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그때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검은 롱코트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 손에는 붉은 백합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정수는 숨을 죽였다. 여자는 남편의 무덤 앞에 섰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그리고 묘비를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였다.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 손길이 너무나 애틋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 뛰쳐나가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다. 여자가 사라진 후에야 정수는 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붉은 백합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였어요?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뺨을 스쳐갔다. 정수는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단호한 표정이었다. CCTV 설치해 주실 수 있나요? 제 남편 무덤 근처예요. 관리인은 난색을 표했다. 사모님, 여기는 공동묘지라 개인 CCTV는. 제발요. 돈은 제가 낼게요. 그냥 확인만 하고 싶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정순의 간절한 눈빛에 관리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작은 CCTV가 무덤 근처 나무에 설치됐다. 정수는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했다. 첫날 여자는 오지 않았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정수는 조급해졌다. 혹시 눈치챈 걸까? 그런데 셋째 날 새벽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다. 화면 속 여자는 천천히 걸어왔다. 검은 외투, 긴 머리, 그리고 손에 든 붉은 백합. 정수는 화면을 확대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여보. 정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여보? 그 여자가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다. 화면 속 여자는 계속 말하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정수는 화면을 멈추고 되돌려봤다.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여보라는 입모양. 정수는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보라니 당신이 그 여자한테도 여보였어요? 정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게다가 죽은 후에도 그 여자는 매일 찾아와 여보라고 부른다니. 정수는 영상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매일 영상을 확인하며 여자의 패턴을 파악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찾아왔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복장, 같은 꽃. 마치 의식처럼. 어느 날 정수는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자가 꽃을 놓을 때 화분 밑에 무언가를 두고 간 것 같았다. 정수는 서둘러 묘지로 향했다. 화분을 들어 올리자 작은 흰 봉투가 나왔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오빠에게. 정순의 손이 떨렸다. 오빠? 남편은 외동이었다. 형제자매가 없었다. 그럼 이 오빠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정수는 봉투를 뜯어보려다 멈췄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연한 분홍색이었고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여 있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오빠가 없는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약속했잖아요. 꼭 살아내라고. 오빠 덕분에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매일 오빠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오빠가 사랑했던 이 꽃을 가져왔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처음 만난 날도 이 꽃이 피어 있었죠. 오빠 사랑해요. 영원히.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남편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그런 사랑을 주었던 걸까? 정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오빠가 없는 세상 약속했잖아요, 오빠 덕분에. 이 문장들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처음 만난 날이라니.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걸까? 정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다시 뒤졌다. 하지만 특이한 연락처는 없었다. 통화 기록도 깨끗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다. 철저하게 지웠구나.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정수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다. 동료들을 만나 넌지시 물어봤다. 혹시 우리 남편이 친하게 지내던 여자 있었나요?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모님. 윤철 씨는 정말 가정적이었어요. 회식도 거의 안 하고 바로 집에 가셨죠.
하지만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개인적인 약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날은 꼭 일찍 퇴근하셨거든요. 정순의 귀가 쫑긋해졌다. 언제였는데요? 매달 15일이었어요. 기억나네요. 그날은 꼭 오후 반차를 내셨어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수첩을 펼쳤다. 매달 15일에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다른 메모는 없었다. 정수는 달력을 꺼내 15일을 표시했다. 다음 15일은 일주일 후였다. 그날 무덤에 가봐야겠어요. 그 여자가 오는지. 정수는 각오를 다졌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직접 대면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15일 새벽 정수는 묘지로 향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무덤 앞에 당당히 서서 여자를 기다렸다. 새벽 6시 여자가 나타났다. 역시 검은 외투에 붉은 백합을 들고 있었다. 여자는 정순을 보고 멈칫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순은 차분하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정순을 바라볼 뿐이었다. 정순은 한 걸음 다가갔다. 내 남편을 알았던 사람이죠? 왜 매일 여기 오는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고. 당신이 내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걸 봤어요. 편지도 읽었어요. 대체 무슨 관계였던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자는 꽃을 떨어뜨리고 뛰쳐나갔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백합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자가 떨어뜨린 붉은 백합을 주운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죽은 남편을 위해 침묵하라는 건가? 정수는 꽃을 무덤 앞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여자의 눈빛에서 본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슬픔이었다. 진심으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흘 후 정수는 다시 무덤을 찾았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쓰고 무덤에 다가가는데 화분 옆에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 봉투는 흰색이 아니라 하늘색이었다. 정수는 주저없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역시 사랑하는 오빠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정수는 우산을 벤치에 내려놓고 편지를 펼쳤다. 오빠, 오늘 그분을 만났어요. 오빠의 아내분. 정말 좋은 분 같더라고요. 오빠가 그분을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다행이에요. 오빠가 행복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빠,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비밀. 오빠가 저한테만 말해준 그 비밀. 나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지킬게요. 오빠, 나 이제 괜찮아요. 오빠가 걱정하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오빠도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오빠. 영원히.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날의 비밀이라니. 남편에게 비밀이 있었다는 건가? 그것도 이 여자만 아는 비밀? 정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오빠의 아내분, 오빠가 그분을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문장들이 이상했다. 만약 불륜 관계였다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무슨 관계였던 걸까? 정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관리인에게 물었다. 혹시 그 여자가 언제부터 왔는지 기억하세요? 관리인은 기록을 뒤적였다. 한 1년쯤 됐나요? 작년 10월부터였던 것 같네요. 10월이요?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죽은 게 작년 10월이었다. 그럼 여자는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매일 무덤을 찾아온 것이다.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아, 맞다. 처음에는 매일 왔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같은 꽃만 들고 왔어요. 붉은 백합.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붉은 백합. 남편이 좋아하던 꽃일까? 아니, 정순이 아는 한 남편은 꽃에 관심이 없었다. 그럼 여자가 좋아하는 꽃인가? 아니면 둘 사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붉은 백합을 검색했다.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었다.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영원한 사랑이라니.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 서랍, 심지어 오래된 상자까지.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정수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은 10년 전 것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어느 날짜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혜진이를 만났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정수는 숨이 멎었다. 혜진.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인가? 정수는 수첩을 계속 읽어나갔다. 한 달 후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혜진이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한다. 간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를 찾지 못했다고.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몇 페이지 후에는 혜진이에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혹시 모르니까. 나는 괜찮다. 정수는 수첩을 덮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이 누군가를 도우려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혜진이라는 여자와 남편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 다음 날 정수는 남편이 다니던 병원을 찾아갔다. 간호사에게 윤혜진이라는 이름을 물었다. 윤혜진 간호사요? 아, 여기 근무하시던 분인데 작년에 그만두셨어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정수는 사정했다. 결국 간호사는 동정심의 윤혜진이 현재 근무하는 병원 이름만 알려줬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내과 의원이었다. 정수는 그날 오후 그 병원을 찾아갔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간호사를 보는 순간 정수는 알아챘다. 그 여자였다. 묘지에서 봤던 그 여자. 혜진은 정순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과 내 남편은 무슨 사이였나요?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저는 그분의 환자였어요. 환자요? 네. 10년 전 제 아버지가 간이식이 필요했어요. 기증자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윤철 씨가 나타났어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윤철 씨는 자신의 간을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진심이었어요. 정수는 눈물이 났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니. 자신도 몰랐던 일이었다. 그래서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아버지는 살았고 윤철 씨도 회복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을 오빠처럼 따랐어요. 저한테는 정말 오빠 같은 분이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다. 말없이 선행을 베풀고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정수는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함도 들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편지에 그날의 비밀이라고 쓰여 있던데요. 그게 뭔가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윤철 씨와의 약속이에요.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행복했나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모님과 함께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항상 사모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수는 그제야 안심했다. 남편의 비밀이 무엇이든 그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날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왜 혜진은 그토록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는 걸까? 며칠 후 정수는 우연히 SNS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지역 목수 모임 페이지였는데
한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은 뒷모습이었지만 그 체격과 서 있는 자세가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정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프로필을 클릭했다. 이름은 윤철, 나이는 52세, 직업은 목수. 남편의 이름도 한윤철이었고 사망 당시 나이도 52세였다. 정수는 손이 떨렸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정수는 그 사람의 게시물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 목공 작업 사진과 일상적인 글이었는데 한 달 전 게시물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다. 윤철 씨,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때 일 이후로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윤철이라는 사람의 답글. 괜찮아요. 이젠 그 여자가 날 용서해줬으면 좋겠네요. 정수는 숨이 멎었다. 그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리고 용서라니? 죽은 사람을 누가 용서한다는 말인가? 정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사람의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봤다. 대부분 6개월 전부터 올라온 것들이었다. 그 이전 기록은 없었다. 마치 6개월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았다. 정수는 그 모임에 가입 신청을 했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남편의 사진첩을 뒤졌다. 남편의 뒷모습 사진을 찾아 SNS의 프로필 사진과 비교했다. 체격, 어깨 라인, 서 있는 자세. 너무나 비슷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남편은 분명히 죽었어. 내가 장례식도 치렀잖아.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정수는 남편의 장례식을 떠올렸다. 관 안에 남편 얼굴. 창백하고 차가웠다. 분명 죽은 게 맞았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다음 날 정수는 장례를 치렀던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다. 작년 10월에 한윤철이라는 분 장례를 치렀는데요. 혹시 기록이 남아있나요? 담당자는 기록을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한윤철 씨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네요. 그때 시신을 직접 보셨나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요. 병원에서 운구해 왔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전화했다. 남편이 사망했던 병원이었다. 작년 10월 15일에 한윤철이라는 환자가 사망했는데요. 당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후 대답했다. 네, 기록상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처리되어 있다고요? 실제로 사망한 게 아니라요? 아, 그게 아니라 기록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간호사의 말투가 묘하게 불안정했다. 정수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다. 병원에 도착한 정수는 당시 담당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정수를 보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한윤철 환자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아, 그분 작년에 돌아가셨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심장마비로 심정지가 왔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사망 선고를 하셨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은 제가 그날 당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어요. 누구죠? 김재원 선생님인데 지금은 이 병원에 안 계십니다. 사직하셨어요. 정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 그녀는 김재원이라는 의사를 찾아내기로 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정수는 김재원이 현재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김재원을 만난 정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윤철이 정말 죽었나요? 김재원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김재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날 밤 윤철 씨는 심정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소생시켰습니다. 뭐라고요? 1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윤혜진 간호사가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요? 사망 처리를 해달라고요. 윤철 씨 본인의 부탁이라면서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사망 처리를 했다니.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윤철 씨가 직접 저를 보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자신에게는 이유가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정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남편이 살아있다. 아니, 살아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다. 왜? 무슨 이유로? 그럼 지금 어디 있나요? 남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김재원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날 밤 윤철 씨는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정수는 병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살아있다. 1년 동안 슬퍼하고 울었는데 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죽은 척 했을까? 정수는 다시 SNS를 확인했다. 윤철이라는 이름의 그 목수. 혹시 남편이 아닐까? 정수는 그 모임에 메시지를 보냈다. 윤철 씨와 연락하고 싶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답장이 왔다. 윤철 씨는 최근 연락이 안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입원? 어디에? 그녀는 서울의 모든 병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윤철이라는 이름의 52세 남성 환자를 찾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윤철이라는 이름은 흔했고 52세 남성도 많았다. 일주일간의 수색 끝에 정수는 한 대학병원에서 단서를 잡았다. 중환자실에 윤철이라는 이름의 환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수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중환자실은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정수는 간호사에게 애원했다. 제 남편일지도 몰라요. 제발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이 면회를 거부하고 계세요. 가족도 만나지 않겠다고.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고요? 정수는 확신했다. 그 사람이 남편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피하고 있다. 정수는 중환자실 앞에 앉아 기다렸다.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그때 직접 확인할 것이다. 정수는 중환자실 앞에서 사흘을 기다렸다. 하지만 환자는 나오지 않았고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다. 정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윤혜진이 떠올랐다. 그녀라면 뭔가 알고 있을 것이다. 정수는 혜진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혜진은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 접수 직원은 말했다. 윤 간호사님은 요즘 개인 사정으로 자주 쉬세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정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남편의 무덤으로 향했다. 혜진이 아직도 그곳을 찾는다면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새벽 6시 정수는 무덤 앞에서 기다렸다. 날씨는 쌀쌀했고 안개가 자욱했다. 3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혜진이었다. 혜진은 여전히 검은 외투를 입고 붉은 백합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마치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혜진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정순이 나타났다. 혜진 씨. 혜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정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혜진은 고개를 떨궜다. 정수는 한 걸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남편 살아있죠? 혜진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수는 계속 말했다. 김재원 의사를 만났어요. 모두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사망 처리를 부탁했다는 것. 혜진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들었죠?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윤철 씨가 부탁했어요. 남편이요? 네. 그날 밤 윤철 씨가 깨어났을 때 제게 말했어요. 자신을 죽은 걸로 해달라고. 그래야 사모님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자유로워져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윤철 씨는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병이 재발할 거라는 걸.
병이요? 10년 전 윤철 씨가 제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했잖아요. 그때 이미 의사들은 경고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리고 작년 그 문제가 시작됐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이 병에 걸렸다니. 그런데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윤철 씨는 사모님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간병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차라리 깨끗하게 죽은 걸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수는 주저앉았다.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남편이 지금 어디 있나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병이 많이 악화됐어요. 그곳에 제가 갔었어요. 하지만 면회를 거부한다고. 윤철 씨는 사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대요.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 같은 사람, 나는 당신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는데. 왜 그걸 몰라요? 혜진도 함께 울었다. 두 여자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정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남편한테로.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윤철 씨가. 상관없어요. 나는 내 남편을 만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안 도와주면 혼자서라도 갈 거예요. 혜진은 정순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혜진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 윤철 씨는 병원을 나간 후 6개월 동안 혼자 살았어요. 이름을 바꾸고 작은 방을 얻어서 목수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죠. 하지만 병이 점점 악화됐어요. 3개월 전부터는 거의 일을 못하셨어요. 그럼 누가 돌봐드렸어요? 제가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가서 간호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전부터는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다. 남편이 혼자 그 고통을 견뎌왔다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함께 있어줄 수 있었는데. 윤철 씨는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향했다. 간호사는 혜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윤 선생님 오셨어요? 네. 이분은 환자 가족이세요. 간호사는 정순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환자분이 면회를 거부하고 계세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없어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정수는 중환자실 문을 열었다. 간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정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침대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 여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분명 남편이었다. 여보. 정순의 목소리에 남편의 눈이 떠졌다. 그는 정순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 왜? 정순은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이런 모습. 바보 같은 사람. 나는 당신의 어떤 모습도 사랑한다고요. 정수는 남편의 손을 꽉 쥐고 울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순의 손을 꼭 쥐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1년 만에 재회였다. 정수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을 찾았다. 남편 윤철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됐습니다. 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기증할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혈액형이 맞지 않았다. 정수는 절망했다.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또 잃어야 한다니. 어느 날 정수는 남편의 병원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작년 10월 15일 남편의 사망진단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담당의 서명.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정수는 사망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명이 두 개였다. 하나는 김재원 의사, 다른 하나는 읽을 수 없는 글씨였다. 정수는 혜진에게 물었다. 이 서명 누구 거예요? 혜진은 서명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그건 말해줘요. 이제 비밀은 없어요. 혜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병원장 서명이에요. 병원장이요? 왜 병원장이 서명을 했죠? 그날 밤 일을 병원장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묵인해줬어요.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왜 병원장이 그런 불법적인 일을 묵인했죠?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장님의 딸이 윤철 씨 덕분에 살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15년 전 병원장님의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했는데 기증자를 찾지 못했죠. 그때 윤철 씨가 나타났어요. 정수는 숨이 멎었다. 남편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렸다니. 윤철 씨는 자신의 골수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병원장님의 딸이 살 수 있었죠. 병원장님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윤철 씨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정수는 남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 그는 말없이 선행을 베푼 사람이었다.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정수는 왜 그랬을까 생각했다. 왜 남편은 그토록 자신을 숨겼을까? 정수는 남편에게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걸. 남편은 희미하게 웃었다.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정수는 남편의 손을 쥐고 울었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자신의 행운이었다. 며칠 후 정수는 병원 행정실을 찾아갔다. 남편의 과거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싶었다. 담당 직원은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정순이 배우자임을 증명하자 파일을 내줬다. 정수는 그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15년 전부터의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골수 기증, 간 기증, 그리고 여러 번의 헌혈 기록. 남편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한 페이지에서 정순의 손이 멈췄다. 10년 전 기록이었다. 간 기증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환자는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로웠으나 장기적으로 간 기능 저하 가능성 있음. 정기적 검진 필요. 환자에게 설명 완료. 환자는 이해했으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정수는 더 깊이 파일을 뒤졌다. 그러다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작년 9월 남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였다. 정순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떠나게 돼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 25년 전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사랑해, 영원히. 정수는 그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더 멀리 떠나려 했던 것이다. 정수는 메모를 가슴에 안고 중환자실로 돌아갔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다. 정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의 마음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 행복할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힘들어도 아파도 당신이 옆에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정순의 손을 꼭 쥔 것이다. 그날 밤 정수는 병원장을 만났다.
병 원장은 6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정순을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을 탓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제 남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병 원장은 정순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액자를 꺼내 보여줬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다. 제 딸입니다. 윤철 씨 덕분에 살았죠. 혜진 씨한테 들었어요. 윤철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15년 전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죠. 그때 윤철 씨가 나타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신의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병 원장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윤철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데 안 돕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났다. 남편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 후로 저는 윤철 씨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알게 됐죠. 그래서 작년에 그분이 부탁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사모님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묶여있지 않도록. 그리고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사랑이 너무 큰 짐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저는 윤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라고. 사모님이 알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윤철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원장님, 제 남편을 살릴 수 있나요? 병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이 시기 유일한 방법인데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계속 찾아주세요. 제발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병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철 씨는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분입니다. 정수는 병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혜진과 마주쳤다. 혜진은 무언가 종이를 들고 있었다. 사모님, 이거 뭐예요? 윤철 씨가 제게 맡긴 편지예요. 만약 사모님이 진실을 알게 되면 전해드리라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정순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정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겠구나. 미안해. 이렇게까지 숨겨야 했던 것이. 나는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 몸이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의사들이 경고했거든.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너와 함께한 25년이 내 인생 전부였어.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용기도 없었을 거야. 너의 따뜻함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후회 없이. 그리고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영원히 사랑해. 마이너스 윤철.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혜진도 함께 울었다. 두 여자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다.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버스 정류장에서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었죠. 당신이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때부터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윤철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억해, 너무 예뻐서 말도 제대로 못했었지. 우리 결혼식 날도 비가 왔었죠. 당신은 그게 좋은 징조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행복했잖아. 정수는 눈물을 닦았다. 맞아요. 우리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윤철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다. 빈 무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붉은 백합들이 놓여 있었다. 혜진이 계속 가져다 놓은 꽃들이었다. 정수는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하느님 제발요.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윤철이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정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이 완전히 기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뭐라도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정수는 중환자실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안을 들여다봤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들이 나왔다. 그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모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는 무릎이 꺾였다. 혜진이 달려와 정순을 붙잡았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정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나 여기 있어요. 떠나지 마요. 하지만 윤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생명 유지 장치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뛰어들어왔다. 의사 선생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요? 방금 응급실로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데 뇌사 판정을 받았대요. 가족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했고요. 혈액형이 일치합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 준비해요. 빨리. 정수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여보, 들었죠?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수술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시도는 해봐야죠. 제발 최선을 다해주세요. 의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철이 수술실로 옮겨졌다. 정수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혜진이 옆에 앉았다. 사모님, 윤철 씨는 강한 분이에요. 이겨낼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렀다. 2시간, 4시간, 6시간. 수술은 계속됐다. 정순과 혜진은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 밤 11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정수는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성공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혜진도 함께 울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지만 의사는 덧붙였다. 다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식이 성공했지만 환자분의 전체적인 상태가 너무 약합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윤철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정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72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지켰다. 첫날 윤철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둘째 날도 무사히 지나갔다. 셋째 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거의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정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남편이 살아날 것 같았다. 72시간이 지나고 의사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환자분은 회복할 것입니다. 정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여보, 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윤철의 눈이 떠졌다. 처음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는 정순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순아. 네, 여보.
내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 전부니까요. 윤철은 정순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회복하고 있었다. 다음 날 혜진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윤철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윤철은 미소 지었다. 혜진아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부탁했지. 아니에요. 오빠 덕분에 저와 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혜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남편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윤철 오빠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할 것도 없어요. 남편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너무 착했을 뿐이죠. 세 사람은 그렇게 병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비밀들, 숨겨진 사랑들, 그리고 희생들에 대해. 윤철은 정순에게 말했다. 정순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 진정한 사랑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잖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함께해요. 무슨 일 있어도. 윤철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내 곁에 남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내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다. 긴 악몽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윤철은 눈에 띄게 회복했다. 병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수는 남편을 정성껏 간병했다. 매일 아침 건강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을 나갔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함께 묘지를 찾았다. 윤철의 빈 무덤. 그곳에는 여전히 시든 백합들이 놓여 있었다. 여보, 이 무덤 어떻게 할까요? 윤철은 무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냥 두자.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 괜찮아. 이건 내가 한때 죽으려 했던 사람이라는 표시야. 그리고 너 덕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정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나를 떠나려고 하지 마요. 약속할게. 이제 어디도 안 가. 두 사람은 무덤 앞에 새로운 꽃을 놓았다. 이번에는 붉은 백합이 아니라 하얀 장미였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꽃. 그날 저녁 혜진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밝은 표정이었다. 오빠,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 결혼해요. 정순과 윤철은 깜짝 놀랐다. 정말? 축하해. 혜진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에요. 오빠 수술을 도와주셨던 분이요. 그래? 좋은 사람이구나. 네. 오빠처럼 착한 사람이에요. 오빠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윤철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너도 행복해야 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오빠. 오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진의 결혼식, 윤철의 회복, 그리고 앞으로의 살. 오빠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당연하지. 내가 너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게. 정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누가 그 역할을 해줄까 걱정했는데. 윤철은 눈시울을 붉혔다. 너의 아버지는 나한테 큰 의미였어. 그분 덕분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혜진 씨, 우리 가족이 되어요. 우리한테 딸이 없었는데 이제 딸이 생긴 것 같네요. 혜진은 감동해서 울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정순과 윤철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정순이 물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그 선택들? 윤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 없어.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할 거야. 다만 너한테는 말했어야 했어. 그게 유일한 후회야. 이제는 말해줄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해. 이제 비밀 없어. 정수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순아. 영원히. 두 사람은 그렇게 잠들었다.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었다. 몇 달 후 혜진의 결혼식이 열렸다. 윤철은 정말로 신부 측 보호자 역할을 했다. 식장에는 윤철이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 병원장과 그의 딸 혜진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 환자들. 식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윤철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윤철은 고개를 갸웃했다. 죄송하지만 5년 전에 제게 혈액을 기증해 주셨잖아요. 덕분에 살았어요. 윤철은 그제야 기억이 났다.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날 윤철은 자신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윤철은 뿌듯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철은 정순에게 말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 그래요. 당신이 도운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어. 당연하죠.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에요. 윤철은 고개를 저었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지. 정수는 남편을 껴안았다. 그게 영웅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했어요. 1년이 지났다. 윤철은 완전히 회복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어느 날 윤철과 정수는 다시 묘지를 찾았다.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진짜 사망일이 아니라 윤철이 죽은 척했던 날. 무덤 앞에는 여전히 그때의 묘비가 서 있었다. 윤철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여기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네. 기분이 어때요? 묘해. 내 무덤을 보고 있다니. 하지만 감사해. 내가 나를 다시 살려줘서. 정수는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 살린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혜진 씨도 병원 사람들도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래, 맞아. 두 사람은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 이번에도 하얀 장미였다. 그리고 작은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여기 잠들어 있던 한윤철에게. 당신은 2년 전 오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찾아냈고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비겁했던 당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던 당신은. 그리고 새로운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당신이. 편히 쉬세요, 옛날의 한윤철. 그리고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윤철. 마이너스 당신의 아내,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부터. 윤철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정순아,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내가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다. 손을 꼭 잡고. 며칠 후 윤철은 옛 직장에 복직했다. 동료들은 그가 살아 돌아온 것에 놀랐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듣고는 모두 이해했다. 그리고 따뜻하게 환영했다. 윤철은 다시 목수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처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힘들 때는 정순에게 말했고 아플 때는 제때 병원에 갔다. 어느 날 저녁 윤철은 작업장에서 작은 상자를 만들고 있었다. 정순이 물었다. 뭘 만드는 거예요? 너 줄 선물이야. 선물요? 윤철은 완성된 상자를 정순에게 건넸다. 아름다운 나무 상자였다. 정순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붉은 백합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무덤 위의 꽃. 내가 나를 찾아낸 시작점. 정수는 감동받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 상자에 우리의 추억들을 담자.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상자에 첫 번째 추억을 담았다. 혜진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도. 윤철이 회복된 후 처음 산책 나갔을 때의 사진도. 여보, 이 상자 가득 채워요. 그래. 행복한 추억들로.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다. 윤철은 여전히 건강했다. 정순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았다. 혜진은 아이를 낳았고 윤철과 정수는 대부모가 되었다. 어느 봄날 그들은 다시 묘지를 찾았다. 이번에는 혜진의 아이와 함께였다. 3살 된 아이는 무덤 주위를 뛰어다니며 웃었다. 아빠, 여기가 할아버지 무덤이에요? 윤철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응. 할아버지가 잠깐 여기 있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 여기 있지. 아이는 윤철의 얼굴을 만졌다. 할아버지 따뜻해요. 그래, 할아버지 살아있어. 너희 엄마랑 할머니 덕분에. 혜진이 다가와 말했다. 오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오빠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 그래. 너희 아버지 덕분이야.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어. 정순이 윤철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살렸어요. 4사람은 무덤 앞에 하얀 장미를 놓았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가족 사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철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5년이 됐다. 내가 다시 태어난 날로부터.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정순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다. 내 무덤은 아직도 그곳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한때 죽음을 선택했지만 사랑이 나를 다시 살렸다는 증거다.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윤철은 일기를 덮고 침대로 갔다. 정순이 이미 잠들어 있었다. 윤철은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정순아.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녀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10년이 흘렀다. 윤철은 이제 60을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는 이제 목수일을 은퇴하고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장기 기증 홍보 활동이었다. 여러분,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았고 또 그 선물을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위대한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책이 됐다고요? 네. 무덤 위의 꽃이라는 책이에요. 선생님과 사모님 이야기요. 윤철은 놀랐다. 집에 돌아와 정순에게 물었다. 당신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 정순은 미소 지었다. 네. 몰래 썼어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내용이야? 전부요. 당신이 죽은 척했던 것부터 내가 당신을 찾아낸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한 것까지. 윤철은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를 읽었다. 남편의 무덤에서 핀 꽃 알고 보니 살아있는 여자가 매일 다녀갔다. 윤철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제목 사람들이 오해하겠는걸. 괜찮아요. 결국 진실을 알게 되니까. 윤철은 책을 계속 읽었다. 자신과 정순의 이야기가 한 편의 소설처럼 펼쳐져 있었다. 눈물 나는 부분도 있었고 웃긴 부분도 있었다. 잘 썼어, 정순아. 정말요? 응.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윤철과 정순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았다. 장기 기증 신청자도 늘어났다. 어느 날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다. 선생님, 사모님. 저는 선생님들의 책을 읽고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 저는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우냐고. 하지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남편을 정성껏 간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묘지를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윤철의 빈 무덤 앞에 섰다. 여보, 이제 이 무덤을 없애는 게 어떨까요? 윤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두자. 이건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이기도 하고. 알겠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얀 장미를 놓았다. 그리고 작은 표지판을 세웠다. 여기는 한때 한윤철이 잠들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무덤은 사랑의 기적을 증명합니다. 표지판을 세우고 돌아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로부터 몇 년 후 윤철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진짜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순이 옆에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곁에 있었다. 그는 행복한 얼굴로 떠났다. 장례식 날 정수는 윤철의 관 위에 붉은 백합 한 송이를 놓았다. 처음이자 마지막 붉은 백합이었다. 여보, 이제 정말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살았어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사랑받았어요. 윤철은 예전의 빈 무덤에 묻혔다. 이번에는 진짜로 그곳에 잠들었다. 묘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졌다. 한윤철 1973-2035. 그는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 평화로.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수는 혼자 무덤 앞에 남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중에 제가 갈 때 꼭 데리러 와요. 약속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정수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슬프지 않았다. 윤철은 행복했고 그것이 중요했다. 그날 밤 정수는 윤철이 만들어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지난 15년간의 추억들이 가득했다. 사진, 편지, 작은 선물들. 정수는 마지막 추억을 추가했다. 윤철의 장례식 날 받은 붉은 백합 한 송이. 말려서 상자에 넣었다. 여보, 상자가 가득 찼어요. 행복한 추억들로. 감사해요, 함께 해줘서. 정수는 상자를 닫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 있나요, 여보? 별은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정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슬픔은 없었다. 다만 감사함과 사랑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수는 꿈을 꾸었다. 윤철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손을 내미는 꿈을. 정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직은 아니야, 정순아. 내 할 일이 아직 남았어. 무슨 일이요? 우리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알겠어요, 여보. 윤철은 미소 지으며 사라졌다. 정수는 눈을 떴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수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윤철이 떠난 후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이야기. 제목은 뭐로 할까? 아, 이거다. 무덤 위의 꽃, 그 후. 정수는 미소 지으며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어디선가 백합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다.